회장님, 그건 물건을 잃어버리신 게 아니라 이 집안에 도둑이 살고 있어서 그래요. 평화로워 보이던 식사 자리, 재계의 거물박 회장이 씁쓸한 표정으로 숟가락을 내려놓습니다. 요즘 들어 자꾸만 물건들이 하나둘씩 자취를 감추고 있다는 걸 느끼던 회장의 탄식 섞인 말에 구석에서 조용히 밥을 먹던 13살 소년 에릭이 고개를 들더니 무심하게 던진 한마디였습니다. 주변에 앉아있던 가족들과 측근들의 눈빛이 흔들리며 정적이 흐릅니다. 한순간에 얼어붙은 식사 자리. 소년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말 한마디가 불러온 파장은 거대했습니다. 대체 이 소년은 무엇을 보았기에 모두가 숨기고 싶어 했던 진실을 꺼낸 것일까요?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이제 시간의 바늘을 거꾸로 돌려 소년이 이 저택에 초대받던 그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어느 날 오후 서울 외곽의 고요한 부촌에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섰습니다. 높은 담장 너머로 끝없이 펼쳐진 정원을 지나 차가 멈춰선 곳은 마치 성벽처럼 웅장하게 솟아오른 대저택 앞이었죠. 차에서 내린 사람은 백발이 성성하지만 눈빛만큼은 형형한 박창호 회장이었습니다. 자수성가로 건설업계를 제패한 그는 평소 사람을 믿지 않기로 유명했지만 오늘만은 직접 차 문을 열며 누군가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차 안에서 조심스럽게 내린 이들은 낡은 티셔츠에 큼지막한 배낭을 맨 13살 소년 에릭과 그의 부모님이었습니다. 화려한 저택의 풍경과는 어울리지 않는 소박하고도 다소 초라한 행색이었죠. 여기서 지내는 동안은 내 집이라 생각하고 편히들 있게. 내 자네들에게 진 빚이 참 많네. 박 회장의 목소리에는 오랜 세월 묵혀두었던 미안함과 반가움이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사실 에릭의 아버지는 과거 박 회장이 가장 신임하던 기술자였으나 회사가 위기에 처했을 때 모든 책임을 짊어지고 해외로 떠나야만 했던 비운의 인물이었습니다. 박 회장은 세월이 흘러서야 그를 다시 찾았고 한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자신의 저택에 머물 것을 권한 것이었습니다. 에릭은 어른들의 대화가 이어지는 동안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년의 눈동자만큼은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택의 거대한 대문이 열리고 현관에 들어서자 눈부시게 빛나는 대리석 바닥과 천장에 걸린 거대한 샹들리에가 가족들을 압도했습니다. 에릭의 부모님은 그 웅장함에 숨을 죽였지만 에릭의 시선은 엉뚱하게도 구석진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현관 한쪽에 놓인 우산 꽂이의 각도, 거실 벽면에 걸린 시계의 초침 소리, 그리고 복도를 바쁘게 오가는 고용인들의 발자국 소리까지 에릭의 머릿속에는 이미 이 저택 내부의 모든 움직임과 배치가 숫자로 치환되어 하나의 거대한 데이터베이스처럼 쌓이고 있었습니다. 겉보기엔 그저 숫기 없는 평범한 소년이었지만 에릭은 세상의 모든 어긋남을 본능적으로 감지해내는 특별한 아이였죠. 식사 준비가 한창이던 그때 박 회장은 서재로 이동해 책상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최근 들어 금고의 자금이 조금씩 비거나 중요한 서류의 위치가 미세하게 바뀌어 있는 등 설명하기 힘든 일들이 반복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첨단 보안 시스템을 갖추었음에도 귀신이 고칼 노릇처럼 벌어지는 이 상황에 박 회장의 예민함은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노크 소리도 없이 서재 문이 살짝 열리더니 에릭이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소녀는 박 회장과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벽면에 걸린 커다란 독일제 괴종시계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얘야, 여긴 왜 들어왔니?
저택이 너무 넓어서 길을 잃은 모양이구나. 박 회장이 짐짓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지만 소녀는 시계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저 시계 소리가 조금 이상해요. 어제보다 0.1초 정도 느려진 것 같아요. 박 회장은 소년의 엉뚱한 말에 그만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매주 전문가가 와서 점검하는 명품 시계가 느려졌을 리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소년의 그 한마디는 이 평온해 보이는 저택 밑바닥에 도사린 거대한 음모를 파헤칠 첫 번째 단서가 되었습니다. 과연 이 초라한 행색의 소년이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박 회장의 안내로 저택 2층의 객실에 짐을 푼 에릭의 가족은 다시 거실로 내려왔습니다. 거대한 샹들리에에서 쏟아지는 눈부신 불빛은 에릭의 낡은 운동화를 더욱 초라하게 비췄고 거실을 가득 채운 고가의 골동품들은 마치 침입자를 경계하는 병사들처럼 위압감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녀는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맑은 눈동자는 마치 정밀한 스캔 장치처럼 집안 구석구석을 무서운 속도로 읽어내려가고 있었죠. 어머니는 에릭이 혹여나 값비싼 물건이라도 건드릴까봐 노심초사하며 소년의 옷깃을 잡았지만 에릭의 시선은 이미 평범한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어긋남을 포착하고 있었습니다. 거실 벽면에 걸린 거대한 유화 액자는 겉보기에 완벽해 보였으나 에릭의 눈에는 왼쪽 하단이 오른쪽보다 정확히 0.5mm 정도 아래로 처져 있다는 사실이 선명하게 들어왔습니다. 누군가 최근에 이 액자를 건드렸거나 그 뒤에 숨겨진 무언가를 확인하기 위해 서둘러 움직였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이윽고 시작된 저녁 식사 시간. 길게 뻗은 마호가니 식탁 위에는 평생 보지 못한 산의 진미가 가득 차려졌습니다. 박 회장의 곁에는 수십 년을 함께했다는 충직한 비서와 집안의 살림을 총괄하는 관리인이 엄격한 자세로 서 있었죠. 화기애애한 대화가 오가는 와중에도 에릭은 수저를 드는 대신 식당과 연결된 긴 복도의 그림자를 유심히 응시했습니다. 일정한 간격으로 들려와야 할 가사 도우미들의 발걸음 소리가 미세하게 엉키고 있었고 오른쪽 복도에서 주방으로 이어지는 동선이 평소보다 4초 정도 길어졌다는 걸 에릭은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이 저택의 주인인 박 회장조차 눈치채지 못한 공백의 시간 속에서 누군가 은밀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확신이 소년의 머릿속에 데이터로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소년은 여전히 입을 굳게 다문 채 무심하게 물만 들이켰습니다. 박 회장은 식사 도중 문득 생각난 듯 자신의 손목 시계를 들여다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요즘 들어 자꾸만 시간이 맞지 않는 것 같다며 고개를 갸웃거리는 회장의 곁에서 비서는 아주 자연스럽게 회장의 노안을 걱정하며 시계를 다시 맞춰주겠다고 손을 뻗었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 에릭은 비서의 소매 끝에 가려진 고가 시계의 초침이 벽시계와는 전혀 다른 리듬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완벽한 보안과 평화가 흐르는 듯한 이 대저택은 사실 안에서부터 서서히 썩어 들어가는 고목과 같았습니다. 에릭은 자신의 부모님이 과거에 짊어져야 했던 그 억울한 누명의 냄새를 이 화려한 식탁 위에서도 맡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조용히 박 회장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곧 자신이 던질 한마디가 이 평온한 거인의 성을 어떻게 무너뜨릴지,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진짜 도둑의 민낯이 어떻게 드러날지 소녀는 이미 모든 계산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과연 에릭이 본 것은 단순한 물건의 분실이었을까요? 아니면 이 집안 전체를 집어삼키려는 거대한 음모였을까요? 저택에서의 이튿날 아침이 밝았지만 에릭의 눈에 비친 집안의 공기는 전날보다
더욱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박 회장은 아침 일찍부터 서재에 틀어박혀 누군가와 날카로운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그럴수록 저택을 감도는 기묘한 정적은 소년의 감각을 더욱 예리하게 자극했습니다. 에릭은 부모님이 짐을 정리하는 사이 마치 길을 잃은 아이처럼 복도를 배회하며 저택의 맥박을 짚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복도 끝에 놓인 도자기 화분은 어제보다 서쪽으로 겨우 2cm 옮겨져 있었고, 벽면의 메리평 조명은 정해진 시간보다 3초 늦게 켜졌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그저 기계의 사소한 오차나 관리인의 실수로 보였겠지만, 에릭의 머릿속에서는 이 모든 수치들이 하나의 거대한 구멍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박 회장의 눈을 피해 집안의 시스템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있으며, 그 틈을 타서 무엇인가가 끊임없이 밖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였죠. 에릭은 박 회장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서재 근처의 창문을 살폈습니다. 창문 틀에 미세하게 남은 금속가루와 보안 센서의 전선이 아주 살짝 긁힌 자국을 발견한 순간 소년의 입가에는 아주 희미한 떨림이 지나갔습니다. 그것은 이 집안의 도둑이 담장을 넘는 외부인이 아니라 이 집의 모든 설계와 일상을 손바닥 보듯 훤히 꿰고 있는 내부자라는 확신을 주는 결정적인 단서였습니다. 점심 식사를 마친 후 박 회장은 평소 애지중지하던 구형 만년필의 잉크가 말라버린 것을 보고 크게 화를 냈습니다. 곁에 있던 측근들은 회장의 건망증을 탓하며 자연스럽게 새 만년필을 내밀었지만, 에릭은 그들의 가식적인 미소 뒤에 숨겨진 서늘한 욕망을 읽어냈습니다. 박 회장이 고립되어 갈수록 저택 안의 비밀스러운 움직임은 더욱 대담해지고 있었습니다. 에릭은 거실 한복판에 서서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집안 곳곳에서 들려오는 시계 소리, 고용인들의 속삭임, 그리고 금고가 열리고 닫히는 미세한 진동음까지 소년의 뇌리는 이제 하나의 완벽한 범죄 지도로 변해 있었습니다. 박 회장은 그런 소년을 보며 단순히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아이로만 여겼지만, 사실 소년은 회장이 평생 일궈온 제국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홀로 듣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박 회장이 복도를 지나다 우연히 마주친 에릭에게 요즘 재미있는 것이라도 있느냐고 묻자 소년은 처음으로 회장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회장님, 물건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시간이 사라지고 있어요. 소년의 짧은 한마디에 회장은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어린아이의 헛소리라 치부하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회장의 등 뒤로 쏟아지는 에릭의 시선은 이미 다음 단계인 도둑의 정체를 향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소년은 이제 확신했습니다. 이 거대한 저택을 좀먹고 있는 진짜 도둑이 누구인지, 그리고 자신이 왜 이 자리에 오게 되었는지에 대한 진실이 곧 모두의 눈앞에 펼쳐질 것임을. 그날 저녁 대저택의 식당에는 평소보다 더 무거운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박 회장은 최근 부쩍 잦아진 원인 모를 자산 손실과 건강 악화로 인해 수저를 들 기운조차 없는지 연신 헛기침만 내뱉으며 잔에 든물만 들이켰습니다. 그 곁을 지키는 비서와 관리인들은 평소보다 더 극진한 태도로 회장을 보살피는 듯 보였으나 에릭의 눈에는 그들의 일사불란한 움직임이 마치 거대한 연극 무대 위에서 정해진 배역을 수행하는 배우들처럼 인위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식사가 중반에 이를 무렵 박 회장은 곁에 선 비서에게 요즘 보안팀은 무엇을 하길래 창고의 재고, 수량과 장부의 숫자가 매번 틀리느냐며 날카롭게 꾸짖었습니다. 비서는 식은땀을 닦아내며 기계의 오류나 하급 직원의 실수일 뿐이라며 고개를 숙였고 저택의 공기는 금세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부모님이 눈치를 보며 식사를 멈춘 그때 구석에서 조용히 밥을 먹던 소년 에릭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에릭은 손에 쥐고 있던 포크를 내려놓고는 식탁 너머에 있는 박 회장을 흔들림 없는 시선으로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모두의 귀를 의심케 하는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회장님, 장부 숫자가 틀린 건 실수가 아니라 이 집에 도둑이 살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소년의 입에서 나온 도둑이라는 단어는 화려한 식당의 공기를 단숨에 찢어버렸습니다. 순식간에 비서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렸고 관리인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 채 소년을 매섭게 노려보았습니다. 박 회장은 예상치 못한 아이의 발언에 헛웃음을 지으며 어린 내가 무엇을 안다고 그런 무서운 소리를 하느냐며 타이르듯 물었습니다. 하지만 에릭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소년은 이 집안의 시계가 매일 몇 초씩 어긋나는 이유와 특정 시간에만 보안 센서가 무력화되는 규칙을 데이터로 나열하듯 덤덤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년의 목소리가 이어질수록 식당 안은 누군가 목을 조르는 듯한 질식할 것 같은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에릭은 자신의 말이 단순한 추측이 아님을 증명하듯 식탁 위에 놓인 와인잔의 위치와 회장의 주머니 속에 든 열쇠 꾸러미의 무게 변화까지 언급했습니다. 그 모든 사소한 어긋남들이 가리키는 종착지는 결국 이 집에 사는 누군가가 회장의 눈과 귀를 가리고 거대한 도둑질을 일삼고 있다는 진실이었습니다. 박 회장의 눈동자가 소년의 확신에 찬 기운에 압도되어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 침묵을 지키던 비서가 서둘러 에릭의 부모를 향해 아이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어른들 앞에서 망언을 하느냐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그 고함은 오히려 자신의 치부를 들킨 자의 비명처럼 공허하게 울려 퍼질 뿐이었죠. 에릭은 자신을 향한 비난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박 회장을 향해 마지막 제안을 건넸습니다. 회장님이 허락만 하신다면 제가 그 도둑이 누구인지 지금 당장 눈앞에서 잡아드릴게요. 소년의 선전포고에 박 회장은 난생 처음 느껴보는 기묘한 전율을 느끼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저택의 운명을 가를 위험한 게임이 소년의 손끝에서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소년의 당돌한 제안이 식당의 공기를 얼려버린 후 박 회장은 한동안 미동도 없이 에릭을 응시했습니다. 평생을 건설 현장의 거친 사내들과 노회한 정치인들 사이에서 살아온 노회한 승부사였지만 13살 소년의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저 순수한 확신은 회장의 심장을 거세게 두드렸죠. 곁에 서 있던 비서가 불같이 화를 내며 소년을 쫓아내려 했지만 박 회장은 떨리는 손을 들어 비서의 움직임을 제지했습니다. 회장의 머릿속에는 그동안 자신이 느꼈던 그 기묘한 위질감들이 소년의 말과 맞물려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박 회장은 소년에게 단 하룻밤의 시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만약 소년의 말이 거짓일 경우 에릭의 가족은 당장 저택을 떠나야 한다는 서슬퍼런 조건이 붙었지만 에릭은 오히려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택의 불은 꺼졌지만 누구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에릭은 자신의 방에 머물지 않고 저택의 중앙 감시실 옆 작은 다용도실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소년은 종이 한 장과 연필 한 자루만을 든 채 복도를 지나는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와 환기구를 타고 흐르는 미세한 공기의 흐름에 온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저택 내부의 긴장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박 회장은 자신의 침실 문을 걸어 잠근 채 소년이 말한 사라진 시간의 정체를 고민하며 어둠 속에서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가장 믿었던 비서의 눈빛,
수십 년간 집안일을 돌봐온 관리인의 손길 하나하나가 이제는 날카로운 가시가 되어 회장의 가슴을 찔러댔습니다. 평생 일궈온 제국이 외부의 적이 아닌 자신의 품 안에서 기르던 사람들에 의해 무너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은 독처럼 회장의 영혼을 파고들었습니다. 그 시각 에릭은 저택의 보안 시스템이 아주 정교하게 조작되고 있음을 수치로 증명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 모두가 잠들었다고 판단한 순간 저택의 특정 구역 보안 센서가 정확히 30초간 붉은빛을 잃고 깜빡였습니다. 그것은 에릭이 예견했던 공백의 시간이었죠. 소녀는 어둠 속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종이 위에 무서운 속도로 숫자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도둑은 단순히 물건을 훔치는 것이 아니라 박 회장이 구축한 신뢰라는 체계 자체를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새벽녘 박 회장의 서재문이 아주 조심스럽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름칠을 잘해둔 문지방에서도 에릭의 예민한 귀는 미세한 마찰음을 잡아냈습니다. 소녀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도둑은 담장을 넘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는 이미 박 회장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열쇠를 쥐고 있었으니까요. 에릭은 서둘러 박 회장에게 달려가는 대신 도둑이 스스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마지막 장치를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소년이 준비한 덫에 걸려들 진짜 도둑의 정체는 누구일까요? 저택의 새벽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길게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한 이른 아침, 박 회장의 서재에는 날카로운 칼날 위를 걷는 듯한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에릭은 어젯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낡은 수첩에 빼곡히 기록한 종이 한 장을 들고 박 회장 앞에 섰습니다. 그 뒤로는 여전히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어린애의 장난에 휘둘리는 회장이 안타깝다는 듯 혀를 차는 비서와 초조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마른 침을 삼키는 관리인이 버티고 서 있었죠. 비서는 에릭의 낡은 운동화를 훑어보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런 근거 없는 아이의 투정에 귀한 시간을 뺏기실 겁니까? 보안실의 기록은 단 1초의 오차도 없습니다. 하지만 에릭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분하고 예리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비서의 비아냥을 뒤로 한 채 서재 벽면에 걸린 커다란 독일제 괴종시계를 가리키며 입을 열었습니다. 소년의 입에서 흘러나온 것은 단순한 추측이 아닌 소름 끼치도록 정교한 숫자의 데이터들이었습니다. 에릭은 이 저택의 모든 시스템이 매일 밤 자정부터 새벽 2시 사이에 미세하게 지연된다는 사실을 하나하나 나열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안 카메라의 프레임이 1초에 한 번씩 교묘하게 건너뛰는 찰나의 순간, 그리고 금고실 앞에 적외선 감지기가 특정 리듬에 맞춰 무력화되는 주기를 소녀는 마치 눈앞에서 보고 있는 듯 정확하게 짚어냈습니다. 박 회장은 소년이 내미는 수첩 속 숫자들을 보며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느꼈던 그 막연한 불안감과 원인 모를 손실들이 에릭의 손끝에서 명확한 범죄의 증거로 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릭은 특히 비서가 매일 아침 회장의 손목시계를 직접 태엽을 감아주며 맞춰주던 행위가 사실은 범행이 일어난 공백의 시간을 은폐하기 위한 조작이었음을 폭로했습니다. 회장의 시계가 실제 시간보다 5분 늦게 흐르는 동안 도둑은 그 5분이라는 암흑 속에 숨어 유령처럼 저택의 감고를 유린했던 것이죠. 가장 신뢰받던 사람의 따뜻한 손길이 사실은 가장 치명적인 배신의 도구였다는 사실에 박 회장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에릭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저택 지하 깊숙한 곳, 환기구 뒤에 숨겨진 비밀 장부의 존재까지 언급했습니다. 도둑이 빼돌린 자금의 흐름을 역추적하여
그 돈이 어느 유령 회사를 거쳐 누구의 주머니로 흘러 들어갔는지 암산만으로 계산해낸 소년의 능력은 이미 인간의 영역을 넘어선 신의 영역처럼 보였습니다. 비서는 더 이상 여유를 부리지 못하고 얼굴이 흑빛으로 변해 소년의 멱살을 잡으려 달려들었지만 이미 모든 진실을 깨달은 박 회장의 서슬퍼런 호통에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소년은 당황한 어른들의 소란 속에서도 동요하지 않고 마지막 쐐기를 박았습니다. 도둑은 이미 다음 범행을 위해 오늘 새벽에도 금고의 비밀번호를 수정했으며 그 기록이 지금 회장님의 서류함 속에 교묘히 숨겨져 있다는 사실이었죠. 박 회장이 직접 확인한 기록은 소년의 말과 단 1초의 오차도 없이 일치했습니다. 이제 이 저택에서 누구도 이 남루한 소년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소년은 단순한 손님이 아니라 거인의 제국을 무너뜨리려던 기생충들을 단숨에 솎아낸 가장 강력하고 냉철한 집행자였습니다. 에릭이 설계한 덫은 정교하고도 소리 없이 저택의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소년의 치밀한 조언에 따라 박 회장은 평소보다 훨씬 일찍 몸이 좋지 않다는 핑계로 잠자리에 드는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저택의 화려한 전등들이 하나둘 꺼지고 약속된 정적이 찾아오자 서재의 깊숙한 비밀 금고실 근처에는 에릭이 미리 설치해둔 미세한 압력 감지 장치와 소리 없이 돌아가는 특수 렌즈가 어둠 속에서 눈을 떴습니다. 소년은 박 회장과 함께 모니터 앞에 앉아 숫자로만 존재하던 범인이 스스로 실체를 드러내기를 숨을 죽인 채 기다렸습니다. 회장의 손은 분노와 배신감으로 파르르 떨리고 있었지만 에릭은 그 손을 가만히 잡으며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무언의 신호를 보냈습니다. 자정이 지나고 정확히 27분이 흐른 시각, 에릭이 예견했던 수치와 단 1초의 틀림도 없이 저택의 복도 끝에서 소리 없는 그림자가 일어났습니다. 범인은 너무나 익숙한 동작으로 보안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해 감시 카메라의 방향을 살짝 틀어 사각지대를 만들었고 단 5초간의 공백을 만들어 금고실 앞에 섰습니다. 박 회장은 모니터 속 인물의 뒷모습을 확인하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충격에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그토록 자식처럼 아끼고 자신의 모든 비밀을 공유했던 비서가 어둠 속에서 탐욕스러운 눈빛을 번뜩이며 금고를 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서는 능숙하게 비밀번호를 누르고 금고 안의 채권과 현금 뭉치를 가방에 옮겨 담으며 누구도 자신을 잡지 못할 것이라는 확신에 찬 비열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 에릭이 신호를 보내자 정적에 휩싸였던 저택의 모든 조명이 일제히 켜지며 대낮처럼 밝아졌습니다. 갑작스러운 빛에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눈을 가린 비서의 앞을 가로막은 것은 분노로 온몸을 떨고 있는 박 회장과 그 곁에 얼음처럼 차갑게 서 있는 소년 에릭이었습니다. 비서는 가방을 뒤로 숨기며 마지막까지 소년이 자신에게 누명을 씌운 것이라며 발악했지만 에릭은 비서가 구두 밑창에 숨겨둔 마스터키와 그가 조작한 장부의 원본을 그 자리에서 찾아내며 모든 도주로를 완벽히 차단했습니다. 소년의 예리한 시선 아래에서 비서가 공들여 쌓아 올린 범죄의 성벽은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현장에서 덜미를 잡힌 비서는 결국 박 회장의 발치에 무릎을 꿇고 울며 불며 목숨만 살려달라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에릭은 그 비굴한 모습을 보며 비서가 저지른 일이 단순한 돈 도둑질이 아니었음을 냉정하게 지적했습니다. 비서는 오랜 시간 동안 박 회장의 눈과 귀를 가려왔을 뿐만 아니라 과거 에릭의 부모가 누명을 쓰고 쫓겨나 해외를 떠돌아야 했던 그 억울한 사건조차 자신의 자리를 굳히기 위해
비서가 설계한 추악한 계획의 일부였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죠. 웅장한 저택을 가득 채운 비서의 절규와 박 회장의 깊은 통곡 속에서 에릭은 비로소 10년 넘게 뒤엉켜 있던 잘못된 숫자의 매듭을 하나씩 풀어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범인 검거를 넘어 빼앗겼던 진실과 명예를 되찾는 소중한 승리의 순간이었습니다. 비서와 공모자들이 경찰에 연행되고 난 뒤 폭풍이 휩쓸고 간 저택의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 대신 형언할 수 없는 묘한 안도감이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웅장한 대리석 기둥과 화려한 샹들리에는 여전했지만 그 아래 서 있는 박 회장의 모습은 이전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그는 거실 한가운데 멍하니 서서 자신이 평생 일궈온 화려한 성공의 제국이 얼마나 위태로운 기만과 배신 위에 쌓여 있었는지를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소년 에릭을 바라보았습니다. 낡은 셔츠에 때 묻은 배낭을 맨 채 하지만 그 어떤 성인보다 단단하고 투명한 눈빛을 가진 소년은 여전히 담담한 표정으로 회장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박 회장은 떨리는 걸음으로 에릭의 부모님 앞에 다가가 섰습니다. 재계의 거물이라 불리며 단 한 번도 남에게 허리를 굽히지 않았던 노회한 회장이었으나 지금 이 순간만큼은 모든 권위를 내려놓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의 진심은 뜨거운 눈물과 함께 쏟아져 나왔습니다. 10여 년 전 측근의 강교한 계략에 속아 가장 충직했던 기술자를 내쫓고 누명을 씌웠던 자신의 오만과 어리석음을 고백하며 회장은 그들이 타지에서 겪었을 모진 세월에 대해 진심 어린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도둑을 잡아준 것에 대한 보답이 아니라 뒤틀린 과거를 바로잡고 잃어버린 인간에 대한 예우를 되찾으려는 한 노인의 처절한 참회였습니다. 에릭은 그런 박 회장의 거친 손을 가만히 맞잡았습니다. 소녀는 숫자가 틀린 것은 다시 계산해서 고치면 되고 잃어버린 시간은 지금부터 진실로 채워나가면 된다는 듯 소리 없이 미소 지었습니다. 박 회장은 에릭의 천재적인 재능을 세상에 알리고 전 세계적인 교육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에릭은 그저 부모님과 함께 따뜻한 밥 한 끼를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며 정중히 사양했습니다. 소년에게 중요한 것은 눈부신 보상이나 명예가 아니라 부모님의 짓밟혔던 명예를 되찾아드리고 가족이 다시 함께 웃을 수 있게 된 그 정직한 결과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에릭 가족이 저택을 떠나는 날의 아침 햇살은 그 어느 때보다 따스하고 투명했습니다. 박 회장은 대문 앞 정원까지 직접 나와 그들을 배웅하며 떠나는 에릭의 가방 속에 작은 편지 봉투 하나를 몰래 넣어두었습니다. 거기에는 소년이 찾아준 것은 잃어버린 재산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믿음이었다는 노 회장의 절절한 감사의 글이 적혀 있었죠. 또한 과거의 잘못을 속죄하는 의미로 에릭의 아버지를 회사의 핵심 기술 고문으로 정식 초빙하며 그가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기반을 마련해 두었다는 임명장도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멀어지는 차 안에서 저택을 돌아보며 에릭은 자신의 낡은 수첩에 마지막 숫자를 기록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누군가를 감시하거나 어긋남을 찾아내기 위한 마이너스 수치가 아니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벗고 진실의 승리를 만끽하며 나아가는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알리는 완벽하고 정직한 영의 기록이었습니다. 소년의 낡은 운동화는 이제 더 이상 초라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거짓을 꿰뚫어보고 묵묵히 진실을 지켜낸 어린 영웅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당당하고 경쾌하게 새로운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긴 이야기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세요.